이제 학술대회의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은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이시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신 김종기 이사장님의 특강 한국 학교폭력의 역사와 교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를 졸업 후 삼성전자 임원 및 신원그룹 전무이사를 지내셨고 1995년 푸른나무재단을 설립하고 이후 현재까지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무부 학교폭력 추방대책본부위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사회질서확립대책추진 민간협의회 위원,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 공동대표, 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위원회 위원, 교육과기술부 학교폭력대책단 단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수상 내역으로 MBC 좋은 한국인 대상, 정부의 청소년보호 대상,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현대그룹 아산상 대상 등의 다수의 수상을 하셨고 저서로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의 다수에 있습니다. 양력 소개만으로도 학교폭력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준비해 주신 특별 강의가 더욱 기대가 되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종기 명예이사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종기입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과찬 내주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자, 이런 기회에 제가 학교 폭력에 몸담은 28년간을 회고하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점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고 또 주제가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버거워서 내가 원고를 쓰고 녹음하고 들어보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원고를 벗어나서 더 좀 재미있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의 역사 부분에서는 그 우리 숨은 비화 같은 거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투 현상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중요한 사안들을 간략히 한 2개만 말씀드리고 끝으로 그 대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푸른나무재단의 이 일을 한 4분 정도로 줄여서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공교육은 이미 붕괴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자주 언론에 이제 나오는 가슴 아픈 젊은 23살 여교사의 죽음 현장 서희초등학교를 방문하고 거기 묵념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 지켜주지 못한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것인가, 위로할 것인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젊은 옷을 입은 그 3만여 명의 그 젊은 교사들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공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이런 그 외침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오늘날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쭉 쌓여왔던 것들이 다른 현안에 묻혀서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한 모든 것은 첫 번째가 학부모들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의 어려움입니다. 요즘에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너무 무례하고 갑질 형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교사들의 만족도가 13.6%, 불만족이 70%죠. 그 다음에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이 10명 중 9명입니다. 또 교권 침해로 정신치료나 상담을 받은 교사가 무려 2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대가 13곳 있는데 11곳이 미달입니다. 재학생의 이탈자도 서울교대의 경우 10명 중 하나가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죠? 이미 교직의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후반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우리 학교 폭력의 역사를 더 되돌아보면서 좀 그 비화를 몇 군데 소개할까 합니다. 과거 얘기는 필요 없겠지만은 60, 70년대는 뭐 이런 아이들의 그 폭력이 크게 문제되지도 않았고 교사의 체벌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사회도 4.19, 5.16 정으로 혼란스러웠고 국민도 300만 명의 이게 소득도 1,500불로 인권이니 무슨 인터넷이니 하는 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죠. 근데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앞에 우리 각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95년 6월 달 제 아들의 죽음이었고요. 그 아들의 죽음은 2달 후 내가 지금 사실 숨기려고 부끄러워서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변의 권유로 해서 언론에 인터뷰를 했고 그것이 보시다시피 언론에 일면의 톱으로 게재되면서 일본의 이지메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라는 식으로 강력히 보도되면서 이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직을 하고 문제 튀어나와서 이 문제에 이제 전념을 하면서 세상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것을 위해서 상담과 대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보면은 그 당시 이용구 국무총리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폭력 근절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해 경찰청이 바빴어요. 그래서 경찰청이 학교 주변의 불량배 9,068명을 구속하는 일이 있었고 교육부는 정작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은 방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학원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원가에서 성명을 또 냈어요. 왜 학원가를 건드리느냐. 해프닝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연일 이 문제로 청문회가 열렸고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보도됐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경찰청이 바뀌었는데 문체부가 갑자기 이제 서울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탄생했는데 그 청소년보호법의 골자는 학교에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업소, 노래방, 술집을 단속하자. 그리고 유해한 약물과 술을 단속하자. 이것을 하는 업소나 어른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강지원 검사가 보호위원장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문체부 산하에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미약했죠. 그래서 다음에 대선 후보로 학교폭력을 공약한 DJ 김대중 대통령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고 그때 저희들이 건의한 게 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체부에 있어서 될 성격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DJ가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청보위는 문체부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강정검사가 막상 일을 하려고 그러니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슈가 심각해지고 일진회 아시겠죠? 이진회 왕따 문제가 우리나라에 계속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2003년쯤 되니까 모든 여론, 지식인들이라든가 신문 사설이 학교폭력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희생이 크다. 학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11개월 동안 47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학교폭력을 제정하자는 특별청원을 국회에 했고, 그것이 여야 반론 없이 바로 국회를 통과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달에 통과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법이 되기 전에 좀 비화가 있는데, 이 법을 누가 주관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공청회 때 여론이 좀 복잡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청보위 차정석 국장은 봐라, 8년 동안 교육부에 맡겨놔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국무총리 직속 청보위가 이걸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강력히 제안을 했고, 그래도 교육부는 그래도 학교가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교육부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교육부가 미비하지만 그래도 정도는 그 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손을 들었고, 교육부가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 보호라는 말 대신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출발하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육부가 뭐 할 의지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법만 덜렁하니 있는 거예요. 법이 작동이 안 됐어요. 그 전에 또 하나 더 특이한 내가 간단히 들면, 저희가 사실은 민간 단체들을 구성해서 시민단체로 만들어가지고 학교폭력을 우리 어른들이 직접 지키자.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학교를 못 믿겠다 그랬는데, 그 민간 자문위원, 봉사위원들을 결성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학교폭력 예방재단으로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학교폭력이 없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 학교를 그런 곳으로 만드느냐. 11월 1일 날 장소를 예약해놓고 한항상 당시 대학 총장이 축사를 해주기로 되고 다 모든 준비를 플래카드랑 해놨는데 허가가 안 돼서 참 난감했습니다. 쫓아가서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학교폭력이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었습니다. 95년도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난리를 쳤더니, 그러면은 학교폭력 대신에 청소년폭력으로 바꾸면 허가를 해주겠다 해서 받은 게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이고, 그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청예단으로 줄여가지고 활동을 한 거고, 이제는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이란 말에 폭력이라는 언어를 좀 문화적으로 앞으로는 승화에 발달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비폭력 문화운동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지금 푸른나무 재단이에요. 제가 막사회상을 받고 그때 결심을 해서 주변에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푸른나무 재단으로, 그래서 가로 열고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부터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허락을 안 해준 게 바로 이 정부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제가 증언을 정확히 하죠. 그런데 법이 됐는데 적용이 안 됐다가 대구 권승민군 자살 사건, 우리 과학권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권승민 군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는데 그 부모님 두 분이 교사셨어요. 20년. 근데 권승민 군의 유서가 너무 처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처절한 이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 유서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김항식 총리를 통해서 특별 담화문을 냈습니다. 그 담화문 내용이 학교 교사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아까운 젊은 여교사의 죽음은 하나의 표면적인 거고 그 이전에는 기간제 교사도 죽음이 있었고 사실은 교사들의 힘듦이 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또 한덕수 총리가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셔서 4.12 대책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자, 4.12 대책은 과연 학교폭력의 어떤 해결 실마리가 풀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교사들이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보면은 이걸 저 표시면은 보시면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가 52%, 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가 30%. 여기 부정적인 의견이 85%입니다. 교사들이 답한 겁니다. 누가 일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는데요? 교사 선생님들이 나서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 문제를 전혀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투 현상을 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미투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금 글로리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먼저 미투 현상은 어렸을 때 15살 내외 때 당했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그때 가해했던 애들이 유명 인사가 돼서 언론인이 뭐 되고 뭐 연예인이 되고 대표 선수가 돼서 나오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직도 고통 속에 사는데. 그래서 고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흥국생명 국가대표팀에서의 배구 선수 이재영과 이대영 사건이었고 결국 그들은 국가대표를 박탈당하고 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됐고 그 뒤로도 이건 스포츠계와 연예계에도 퍼져가지고 엄청난 학폭투라는 용어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또 정순신 그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정순신 본부장이 결국 하루 만에 그 낙마하면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글로리 드라마의 열풍입니다. 글로리는 송혜교 주연의 동훈이가 어려서부터 팔다리를 전기 고데기로 지짐을 당하는 등 끔찍한 학폭에 시달리면서 영혼까지 망가졌던 동훈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교사가 돼가지고 작심을 해서 복수를 해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이 얘기가 넷플릭스의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에 이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건이 있는데 먼저 박성민 양이죠. 31살 박성민 양이 TV에 출연해 내가 그 드라마 글로리의 주인공이라면서 팔다리를 보여주면서 끔찍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MC 세 사람이 박미선 씨랑 경악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런 사건이 방송이 됐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27살 표예림 양 사건입니다. 표예림 양이 유튜브에 자기가 당했던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하면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유튜브에 퍼지면서 500만 뷰가 이루자 MBC 실화탐사대가 표일임장을 취재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표일임장 사건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12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월화수목금을 당했다. 나는 생존자다. 의령에서 의령 초등학교, 또 전학가도 왕따가 왔다고 공격, 의령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12년간을 그렇게 일진회원들한테 무참히 당했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제가 이렇게까지 살았는지. 표일임장 사건은 정말 놀라운 교육계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학교폭력 사례가 됩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러 프랑스 TV가 이달에 옵니다. 또 한 번 우리 학교폭력의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근데 더 글로리는 사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글로리가 흥미를 일으키고 학교폭력의 문제의 그 심각성을 던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한편 글로리가 가져온 파장은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분노심, 적개심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고 나는 조심해야지, 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것이 악감정이 분출되고 학교가 더 힘들어지는, 더 극으로 치달는 현상이 만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해 학생과 피해자가 정말 눈물로 화해하고 손을 잡고 정말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 됐으면은 그 드라마가 얼마나 좋은 영향이 교육적으로 좋았을 텐데 그 글로리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 그 파장이 무서웠습니다. 이 동영상을 틀어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표일임장 사건의 특징만 정리했지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표일임장은 집요하고 잔인하게 10년을 당했다. 그리고 생존자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그렇게 일어났는데 과연 학교는 무엇을 했는가? 학교 공동체의 무력감, 방임, 외면이 바로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공격성을 드러내서 이 표일임장이 자살할 시도했어요. 이 표일임장 사건의 특징은 유명 연예인이나 현재 인기인이 아닌 어딘가 숨어있는 잠재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공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일임장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 이름이 나다움이라는 건데 그 피해자들을 모아서 이제는 앞으로 법률적인 의료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는 이러한 그 법률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표일임 사건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현재 우리 푸른나무 재단이 겪고 있는 사건을 간단히 사례만 케이스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망설이다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사회에 공개를 해서 우리 사회가 고쳐가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일단은 여기서 화두를 제가 던지겠습니다. 용인에 외국에서 살다 온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가해 학생들로 당하다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높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그게 21년 11월에 일어났는데 5개월 후에
엄마가 그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왜 공부 성적이 떨어지느냐고 나무랬던 그 미안함 때문에 엄마가 목을 메어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초등학교 6학년 남은 그 딸이 하교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엄마를 죽음을 맞이하고 언니가 그렇게 죽은 걸 알고, 어린 남동생이 3살짜리가 있는데 철없는 아이는 엄마가 죽은지를 잘 몰라요. 그 아버지는 회사를 휴직하고 힘든 삶을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예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얘기고 우리 한국에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아갈 것이며, 우리들은 선생님들이 얼마 노력하시지만은 과연 얼마나 효과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는 앞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모녀가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어렵게 넘어왔지만은 그 여학생은 학교에서 너무 고통을 당해서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3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고 학교를 결국 자퇴했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이 남한에 내려와서 겪은 것은 결국 뭡니까? 이런 고통을 겪으러 자유를 찾아 내려왔나요? 대한민국 사회는 말로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다 하죠. 학교폭력, 진정성이 안 보여요. 왜 28년 동안 이 모양입니까? 자, 다 시간이 없어서 에만 넘어가겠습니다. 대책 제안을 제가 12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시간상 중요한 다 아시는 것들이 많고, 제가 세세하니 학교폭력을 위해서 뭐 아동학대 처벌법을 어떻게 하라, 학생인권 조례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할 시간이 없고 큰 흐름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들의 해결 의지와 교사들의 노력이 최우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 공동체가 모두 나서서 학교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교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교권 보호 없이는 교사들이 하지를 않아요. 표일임장 보세요. 12년 동안 그래도 누가 그걸 방임하셨? 다 방임했잖아요, 학교가. 지금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잖아요. 다치고 있잖아요. 정신병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뭘 해주고 있나요? 여러분들 다 뭐 말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문제는 11년 전에 김항식 국무총리가 특별 담화문으로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반드시 지켜진다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항식 총리가 하신 말씀은 뭐냐? 우리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노력 없이는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힘을 내주십시오. 정부가 여러 선생님들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라고 11년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이달 4월 12일에도 역시 한덕수 총리께서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선생님들은 그걸 믿나요? 자, 두 번째 다 아시는 것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정한 화해 중재와 관계 회복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은 그렇지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화해 중재를 할 것이며
누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설 것이냐.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지금 같은 진정성과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이런 분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 엉터리가 아니라, 다 지친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그분들의 말씀은 선생님들로는 안 된다. 학교 외부에 어떤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해주지 않으면 선생님들 너무 일이 많다, 못한다. 학교폭력 예방할 겨를이 없다. 다 피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완전히, 서울 특히 강남 서초에 사는 부모들은 너무 강하십니다. 교사들 위에 있어서 교사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교사를 수단으로 합니다.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안 됩니다. 부모들 교육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강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혜택을 드리고,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금과 교육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부모 면담을 하실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 면담을 정례화해야 되고, 이 정례화되는 게 두 분이 만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퇴직 교원들을 활용해서 참관들을 하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학부모 면담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공조해서 아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에 책임과 자율권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학부모와 교사와 교장과 학생 대표가 그리고 교육청까지 한꺼번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포럼을 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 자율적으로 나가는 것만이 미래의 우리 학교가 나갈 길입니다. 국가가 다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아무리 많은 대책을 꼼꼼히 만든다고 해도 이 사회 변화의 빠름과 아이들의 많은 그 니즈를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해나가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큰 방향에서는 교육의 초점을 이런 그 영수국에 둘 게 아니라 인권과 공정, 정의, 배려심, 행복 이런 쪽에 가치관을 두고 교육을 해요.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의 틀이 확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의 목표도 현재는 지덕체로 되어 있는 것이 체육이 우선돼야 돼요. 다 유럽에서 이런 선진국 좋은 학교들을 보면은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과 물리 점수도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체덕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작은 미랄이 언젠가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바뀌어야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10번째 그 뉴저지의 말놀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2017년 뉴저지의 한 중학교에서 갓 전학 온 말놀이라는 학생이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시살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말놀이와 말놀이 가족들은 학교한테 난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요청을 이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학교가 그것을 적극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놀이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놀이의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청이 유족에게 910만 달러, 한화 116억을 보상하기로 하고 종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7월 31일자 우리 한국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놀이법은 결국 학교의 책임을 묻는 거죠.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거죠. 대신 권한을 다 드리는 거예요. 권한을 드리고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키워주는 거고 학교의 책임도 강화하는 면이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놀이법 같은 미국 뉴저지주의 이런 법을 좀 응용해서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줄이겠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으로 승격해야 됩니다. 과로 감당을 못합니다. 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책 중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이 선생님들한테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상찬 사업을 좀 벌였으면 해요. 이제 우리 초중등 교육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자, 제 대안을 마무리하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안 되는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되는가? 왜 학교 선생님들이 지쳐있고 잘 안 되는가를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민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다 손을 놓고 계신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학교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학교의 보직 교사들을 다 날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부장을, 생활부장을 다 기피하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다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세요. 순번제로 하세요. 순번제로 하다가 순번이 되면은 휴직을 하세요. 난 못하겠다. 그러면은 제비뽑기를 해서 생활부장을 하시고 담임을 맡아요. 담임을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가 하세요. 기간제 교사는 약하니까 맡으세요. 그럼 책임감이 약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의 장학사로 학교를 떠나서 가는데 제일 신임 교육 장학사가 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심의 기구로 들어가서 심의 1년 열심히 하다가 얼른 임기 끝나면은 다 다른 부서로 얼른 나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 학교 생활문화과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학교폭력 대책과에다가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은 너무 업무에 지쳐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고 업무량이 끝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부서를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올바른 정책과 그리고 정책 집행과 관리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이 교육청에 이럴지인데 어떻게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 개선되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것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 분위기, 이 물을 개선해서 물고기인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없는데 그냥 그림만 보면 저희 재단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아들을 제가 28년 전에 잃고 사실은 저도 죽고 싶었지만은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아들의 원한을 갚아주고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을 만들고 법이 만들어도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은 17년 동안 거의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했고 우리 지금 저희들은 360명의 직원들이 540명의 전문 강사들하고 한 900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도 많고 전국에 지부도 있고 1년에 본부만 100억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일을 하고 있고 후원금은 약 13억이 들어오는데 너무 미미하죠. 저희 활동에 비해서. 하여튼 저희들의 활동은 세 가지인데 치유 상담과 예방 교육과 사회 변화입니다. 저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뭐 국민 훈장을 받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가운데 있는 그 투명상입니다. 3.1 회계법원에서 주는 굉장히 까다로운 성인데 저희들은 모든 회계 시스템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개혁하는데 욕심이 없습니다. 투명하게 위해서 투명상을 받았던 걸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외국에서 알고 막사이상을 준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퀴즈에 나가서 코로나로 3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 좀 많은 분이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셔서 눈물겹게 감사하고 세상은 아직 아름다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고 이주호 장관께서도 가장 감명 깊게 책을 읽은 책을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데 사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쓴 가슴으로 쓴 책입니다. 최근에 영역을 맞춰서 해외 활동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사실 아들이 아픔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단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차마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것을 우리 NGO가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예방 교육을 해주고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여러 그 의학회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도 결국은 제자리에 찾아가고 우리 한국 교육이 바로 돌아올 날을 믿습니다. 이주호 장관 요즘에 진짜 뭐 엄청 고생이 많아요. 교육부 사람들 뭐 다 고생이 많아요. 너무 고생이 많아서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명예이사장님의 특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8년간의 축적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귀한 강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서 준비한 감사패를 강윤영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학교폭력대책위원장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님의 한국 학교폭력의 역사와 교훈 특별 강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으며 귀하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귀중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그 뜻을 본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8월 11일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회장 강윤형. 네, 꽃다발도 저희가 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잠시 사진 촬영 후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